오늘 말씀드릴 공부법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바꿨습니다. 작년에만 10만 권 이상 팔린 9개만 문학편에 있는 공부법을 오늘 이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학을 읽었던 게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진짜 문학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두세 개씩은 매번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아무리 많이 해도 문학에 사설 모의고사 치거나 아니면 평가원 칠 때 틀리는 개수가 전혀 안 줄어드는 느낌?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뭐 현대시 이런 게 해석이 되는데 나 혼자 막상 책상에 앉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내린 결론이 시간도 없겠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새로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EBS를 달달 외워가지고 풀자. 왜냐면 결국에 내가 한번 봤던 거면 시험장에서 그래도 얼추 해석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EBS만 달달 외우고 수능장에 갔죠.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막 내적 환호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빨리 풀고 빨리 비문학에 시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 봤던 작품인데 이게 재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고3 때 EBS만 믿고 갔다가 실제 수능장에서는 다 털리고, 그리고 작년 수능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수능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품을 보고 이해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도 비연계였던 문학 문제들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저도 현역이던 당시에 문학에서만 3개를 틀렸고 결국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는 현역이랑 완전히 다르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바꿨던 건 결국에 내가 처음 보는 시나 소설도 이해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기도 했고요. 재수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EBS를 달달 외우는 공부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나 소설을 딱 봤을 때 이런 뜻이었어? 라고 이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재수할 때 평가원 사이트를 막 뒤지다가 굉장히 우연히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서라는 PDF 파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 적혀 있었냐면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을 내는 이유는 감상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평가원은 모든 문학 문제에서 결국에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감상력이라는 단어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네이버에 치니까 감상이라는 건 예술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즐기는 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문장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우선 감상의 이러한 뜻에서 먼저 예술작품이라는 건 그림,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시나 소설도 예술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음미하고 즐기는 게 감상이래. 그래서 저는 이 뜻이 뭘까를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알아낸 게 결국에 예술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그 내용을 즐긴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영화 자주 보잖아요. 슬픈 영화를 볼 때면 울기도 하고 코믹 영화를 볼 때면 웃기도 하죠. 그리고 뭐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물을 볼 때면 주인공들이 세상을 구하는 모습에서 희열감을 느끼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예술작품을 보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예술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황 또는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어로들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기쁜 거고, 영화 속에 나오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슬픈 거예요. 근데 영화는 우리 시험지에 찍혀서 나오는 시와 소설이랑 다른 게 아닙니다. 영화를 글로 나타내면 소설이고 그걸 좀 더 짧게 표현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에 음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고 시에 색을 입히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설, 시, 음악, 그림, 영화는 모두 예술작품에 해당해요. 즉 예술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즐긴다라는 건 예술작품을 창작한 사람의 마음, 예술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이 결코 영화나 음악,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재수 초반에 이걸 깨닫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에 감상을 해내면, 즉 공감을 해내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 시나 소설이 영화와 다르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영화를 볼 때처럼 눈물을 흘리고 내용을 이해한다면 문학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무엇보다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학습 방법 안내서에 다 써놨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을 제가 9일만 문학편에 담았었던 거고, 그래서 9일만 문학편을 읽은 분들 중에 이게 공감하면 다 끝나는 거였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예요. 문학을 뭐 스킬로 푼다, 보기를 보고 비벼서 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에서는 될지 몰라도 진짜 1등급을 가르는 어려운 문학 문제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근본적인 감상을 못 해내면 그냥 못 풀게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에서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연계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감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들어오는 반박이 아니 감상은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평가는 40만 명을 평가해야 되는 객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확실한 걸 정답으로 준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이 말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부분만 물어봐요. 누가 봐도 슬픔, 누가 봐도 구절을 제대로 이해만 해내면 슬프구나, 기쁘구나, 희망을 외치고 있구나, 이상향을 지향하구나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만 감상을 물어봅니다.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보면 와사등이라는 시에 이러한 구절이 나타나 있어요. 낯설은 거리 아우성 소리 까닭없이 눈물 겪구나. 이 구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화자가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일단 거리를 낯설게 느끼고 있고 까닭없이 눈물이 난다라고 하고 있어.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뭔가 외로운 상황이고 익숙하지 않고 주변에 친한 누군가가 없으니까 다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거리에 있는 사물, 사람들, 가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아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 아우성은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를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 즉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거리를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뽑아낼 수 있잖아. 해석만 해내면. 그리고 까닭없이 눈물이 겹대. 이렇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눈물이 겹다고 말했으니까 이 눈물은 화자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늘리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구절인가요? 이걸 읽고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 놓여있구나, 슬프구나 라고 뽑아내는 건 객관적인 감정이에요. 이 구절을 제대로 감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런 것들만 감상을 물어봅니다. 감상을 제대로 하는 학생이라면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감할 필요 없다, 감상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뚫어내려고 이해를 해야 돼. 이 구절에서 화자가 도대체 무슨 감정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뚫어내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 말고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랑 좀 다릅니다. 까만 눈동자를 살포시 들어서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으는데 이 구절만 보고는 화자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유추할 수 있나요? 그냥 화자는 까만 눈동자를 말했고 요걸 눈동자를 들어가지고 먼 하늘에 있는 한 개의 별빛에 모은대. 요런 구절들은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죠. 왜? 이 별빛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희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삶의 고뇌를 함축하는 단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어떤 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인 거야. 왜냐면 얘는 화자의 인식, 즉 내면세계가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다분한 부분이 맞고 공격하는 애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의 다양성이 있지 않냐 라고 공격을 하는데 완전 잘못된 공격인 거죠. 왜? 평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구절을 두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냈으면 당연히 이의제기 들어오고 바로 논란이 됐어야지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는 경우도 있어. 이 구절이 문제 내기 너무 좋다거나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낼 때는 보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지훈의 승부라는 시인데 이 시가 고된 현실에 있는 화자가 희망을 추구하는 시다 라고 보기에 줬어. 그러면 이 별빛은 희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구절들은 보기로 감상을 제한시킨다. 그래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감상을 제약하지만 이걸 잘 풀려면 요게 희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를 읽으면서 느낀 애일수록 보기가 더 빨리 흡수되고 보기에서 정답을 빠르게 찍을 수 있게 돼. 감상을 안 해? 보기 새로운 정보야. 그럼 정보 가지고 다시 감상해. 다시 보기랑 비벼. 다시 선택지 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비비기만 하는 거야. 겉핥기식으로.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교수들이 바보가 아니다. 교수들도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구절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안 낸다. 낼 거면 보기로 제한해서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게 출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방패막을 세워서 구체적인 감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행동은 결국에 그 어떤 구절도 감상할 수 없게 만들고 보기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문학 문제는 풀 수 없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일기장에 시도 써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같이 고3이 되면 시를 해석할 수 없다 라고 방어를 하냐는 거지. 근데 물론 저도 그랬어. 저도 시간이 없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몇 번 시도해보다가 합리화를 하는 거야. 왜? 외우는 게 더 쉬우니까.
EBS를 달달 외우는 게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를 밤낮으로 고민해보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근데 쉬운 길에는 낙원이 없더라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4% 안에 들어가려면 어려운 길을 걸어야 돼. 공부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어. 감상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감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상을 제대로 해내려면 총 4가지 틀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틀은 이 내면세계의 공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광활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들을 품고 살고 있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슬프면서 기쁘기도 하고 아쉬우면서 후련하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은 내면 속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요. 실로 셀 수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내면이 마치 광활한 세계와 같다라고 해서 이를 내면 세계라고 불러요. 이건 실제로 2018년도 수능에 33번, 5번 선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내면 세계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내면 세계가 시를 쓴 화자, 소설을 쓴 작가에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라고 치면 시에 나온 화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해내야 되고, 소설이라고 치면 소설 속에 나온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 세계들을 이해해내는 것을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공감이라는 행위를 처음 보는 화자, 처음 보는 인물에 해낼 수 있게 될 때 수능장에서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감하는 능력, 처음 보는 작품에 나온 화자나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졌을 때 감상력이 높아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를 이해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래요. 여기에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러 간 오수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현역, 재수, 삼수, 사수 때 굉장히 아깝게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의대를 가려는 열망을 못 버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수할 때 매일 300일 이상 14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의고사 성적 전 과목 하나 틀렸어. 그렇게 수능 날에 이 학생이 수능장으로 갑니다. 딱 국어 시간 조인이 쳤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평소에 단 한 번도 배가 아픈 적이 없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파. 그래서 이 학생은 고민을 하죠. 빨리 싸고 올까? 아니면 그냥 참고 할까? 계속 고민을 해. 그러다가 결국 화장실로 가기로 합니다. 갔다 오니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남은 문제는 10문제. 열심히 풀어보지만 5문제 정도 풀고 나머지 5문제 다 찍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의대를 갈 수 있어 없어? 신이 강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1교시 끝나고 시험 포기한 채로 가방 싸매고 집으로 옵니다. 그때 이 학생이 터벅터벅 걸으면서 집으로 울면서 걸어올 때의 심정을 이해해내는 거. 그게 바로 내면 세계에 공감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 내면 세계, 이 학생의 내면 세계에 누가 더 깊이 공감하느냐가 100점,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깊이 있게 내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배가 아파서 1교시 때 시험을 망쳐본 경험이 있으면 공감이 가장 빠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경험하자고 1교시 때 똥 싸러 가가지고 시험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정말 특수하게도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요. 즉, 글, 문학작품 등등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오수생의 감정을 깊이 있게 공감을 해봤어. 즉, 무언가를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한순간의 우연 또는 실수로 인해서 그 노력이 빠그라졌을 때의 슬픔을 말하는 거잖아, 이 상황이. 요 감정에 깊이 있게 공감을 해봤어. 그러면 요 경험이 쌓여서 다음번에 다른 상황으로 둔갑이 됐을 때도 깊이 있게 공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면 세계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왜냐, 수능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없고 암울한 내면 세계는 출제하지 않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출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침으로 인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은 희망을 노래하거나 이상향을 지향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이런 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9일 만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써놨는데 김기림의 연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유치원의 생명에서, 신석정의 꽃덤불 다 똑같은 내면 세계야. 상황만 다르게 냈지 결국의 감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깊이 있는 감상을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봤을 때 깊이 있는 감상을 하는 게 가능해져.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면 세계 공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특정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공감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다음번에 다른 상황으로 변모돼서 나와도 깊이 있게 감상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내면 세계에 깊이 있게 공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두 번째 감상의 틀이 바로 이미지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소설보다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영화는 내가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없죠. 왜? 스크린에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나한테 흡수되니까. 그런데 소설은 내가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내야 돼.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해내는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영화가 소설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죠. 이해도 더 잘 되고. 왜냐? 이 이미지화가 내면 세계 공감을 쉽게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었다 라는 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그냥 문장만 보고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었다 라고 읽는 거하고 이미지를 그려서 강아지가 이렇게 힘없이 축 늘어져 있고 이 강아지를 키우던 주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요 이미지를 떠올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게 이 강아지를 키우던 주인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소설, 시를 더 재밌게 느끼고 내면세계 공감까지 깊이 있게 해내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주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시를 한번 보고 말을 해볼게요. 이건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얼굴 하나에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그리라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미지를 나타내잖아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손으로 얼굴을 푹 가리고 있는 이미지가 떠올라. 이렇게 얼굴 하나는 손바닥 둘로 푹 가려질 수가 있는데 보고 싶은 마음, 즉 화자가 지금 누군가를 보고 싶나 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 그런 마음을 마치 호수와 같아서, 광활한 호수와 같아서 내가 손바닥 둘로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구절을 좀 더 완벽하게 감상을 하려면 호수만 하니를 그냥 호수만 하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호수를 떠올려줘야지. 아까 전에 뭐였어? 얼굴이었잖아. 얼굴은 요만한데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래. 그러면 얼굴과 호수가 확실하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확 비교가 되죠. 얘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가릴 수 있는데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와 같이 너무나도 크고 광활해서 가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는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참으려면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걸 호수만 하니를 그냥 호수 이 글자 자체로 읽고 얼굴을 그냥 글자 자체로 손바닥을 글자 자체로 읽고 눈을 감을 수밖에 뭐 마이너스 보고 싶은 마음 플러스 이렇게 읽어버리면 느껴지냐고요 이게. 자, 그 다음 감상의 틀 세 번째 바로 필터링입니다. 이 필터가 말 그대로 그 정수기 물 내릴 때 여과해주는 필터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은 각자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와, 이 영상 대박이다 하면서 선플을 남기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누군가는 구독만 누르고 지나치고, 누군가는 악플을 쓰는 것처럼 똑같은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더라도 인식의 주체에 따라서 인식되는 대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능 치고 바깥에 나왔을 때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어? 뭔가 밝고 푸르고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답지를 밀렸었네 수능 때, 그럼 수능 치고 밖에 나왔을 때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어? 뭔가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고 하늘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뭔가 하늘이 어두컴컴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즉 하늘이라는 동일한 인식 대상에 대해서 각자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대상을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고 역으로 화자가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에서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 슬퍼, 나 기뻐, 나 어떤 상태야 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기 내면 세계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화자의 내면 세계를 추론해내는 게 가능해요. 보면 지금 화자가 뭘 보고 있죠?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는 걸 보고 있어. 등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화자는 아무튼 등불을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등불이 하늘에 걸려있다고 말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등불이 이렇게 화자의 머리 위에 있고 화자가 밑에서 등불을 올려다 보니까 하늘이랑 같이 등불이 보이면서 하늘에 마치 등불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여서 등불이 하늘에 걸려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등불을 보면서 아무튼 지금 화자는 슬픈 신호라고 인식하고 있어. 나 혼자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 등불이 진짜 슬픈 신호일까?
어떤 사람은 이 등불을 보고 다시금 삶을 살아나갈 희망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거고 내 삶의 이정표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 화자는 이 등불을 슬프다고 인식했어. 그러면 아까 제가 필터를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이 둘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역으로 추론해서 화자가 지금 슬픈 신호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내면 세계는 슬픔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자가 구체적으로 나 슬퍼, 나 기뻐, 나 좋아 말 안 해도 화자가 쓰는 이러한 단어들로 내면 세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이걸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시일수록 이런 식으로 내면 세계를 흘리듯이 주거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감상의 틀입니다. 네 번째는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문학에서 어려운 건 소설보다는 시일 거예요. 왜냐면 소설을 압축해서 만든 거 그게 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소설은 좀 풀어서 설명하는 느낌이 있다. 근데 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석할 때 이 네 번째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시야가 탁 트입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구절들 뭔가 비유적이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같은 것들이 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돼. 바다가 뿌리 뽑혀 나간다? 바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바다인데 이 바다가 뿌리 뽑혀 나간다고? 뭔 말이지? 산도 내가 알고 있는 산은 이런 산인데 이런 산이 태양을 토해낸다?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화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화자가 지금 무슨 판타지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화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시인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바다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랑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썰물 상황에서 바닷물이 뒤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표현한 구절이에요. 바다의 뒷부분부터 이렇게 점점 뒤로 빠져나가니까 마치 바다가 뿌리가 뽑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바다 수평선 보면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끝인 부분, 뿌리 같은 부분이 뽑혀나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산이 태양을 토해낸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면 산이 태양을 토해낼 수 없지. 생물도 아니고. 화자는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마치 산이 태양을 토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문학적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해내는 가장 큰 핵심 툴이 이 4번이라는 겁니다. 화자가 뭘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쉬워. 이런 해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왜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걸 해석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 해석이 안 되고 소설 어려운 구절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와 하늘 진짜 높다 라고 종종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늘이 높다라고 할 때 이때 하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보통 하늘이 높고 푸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이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뜻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우중충하게 껴있어. 그러면 하늘이 높게 느껴질까? 아니란 말이야.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쫙 펼쳐져 있는 하늘을 보고 하늘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에 있는 표현, 시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화자가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자주 생각하다 보면 익숙해져. 이런 표현을 또.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개성 넘치는 표현들을 얼마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문학을 읽을 때 이 연습을 안 하면 분명 어려운 구절에서 수능에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자가 A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러면 화자는 지금 A를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돼요. 시를 읽을 때. 저기 저 서 있는 나무는 이런 식으로 막 시작되고 있어. 그럼 화자는 나무를 보고 있구나. 갯벌은 숨을 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화자는 지금 갯벌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진입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화자가 직접 실제로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 회상일 수도 있단 말이야. 회상. 근데 회상인 경우에는 회상 표지를 줘요. 회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화자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회상이 시작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에서는 회상인가 보구나. 화자가 머릿속으로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봐. 화자가 보고 있는 것들대로 특수한 구절에 대해서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해석을 해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때 9일만 해설 보는 거야. 9일만에 제가 이거 다 해설해 놨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 보면서 비교해보고 체화하면 되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딱 2주만 제대로 해보세요. 생각보다 센스 있는 학생이라면 금방 체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능 문학 만점을 위한 문학 감상의 틀 4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진짜 다른 잡다한 공법 같은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만이라도 끈기 있게 한 달만 시도를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정답을 찍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구조화 스킬, 뭐 밑줄 치는 스킬, 문제 푸는 스킬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구절을 읽고 이해해내는 힘,
감상력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출제자들이 그걸 측정한다고 말을 해놓고 있어. 근데 왜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3 때 지금 이거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무조건 재수 때 여러분이 안 한 만큼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정말 문학이 어떤 간단한 스킬로 풀리는 거였다면, EBS 달달 외워서 해결이 되는 거였다면 왜 삼수, 사수, 오수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해내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으면 십수를 해도 문학 만점은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